메리츠 시니어 증권자 투자신탁 자산운용 보고서 운용기간 2022년 2월 19일부터 2022년 5월 18일 운용보고 메리츠 시니어 증권자 투자신탁은 은퇴자와 은퇴를 앞둔 장년층 분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하여 국내외 다양한 자산군과 지역으로 구성된 집합투자증권과 ETF 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펀드는 로보어드바이저 전문회사인 파운트 투자자문으로부터 포트폴리오 자산 배분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파운트 투자자문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한 세 가지 지표들, 모멘텀, 효율성, 위험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후보군을 선정한 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하여 포트폴리오 조합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9일부터 2022년 5월 18일 기간 동안 펀드는 5.3% 하락하였고 분기말 기준 펀드의 자산군 비중은 글로벌 채권 67.4%, 배당 주식 25.4%, 인프라 4.9%, 부동산 1%이며 지역별 비중은 북미 75.3%, 아시아 14.2%, 유럽 8%, 그 외 2.5%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및 이벤트 업데이트 분기 중 펀드의 수익률에 기여한 상위 종목은 뱅가드 컨슈머 스테플스 ETF, iShares Floating Rate ETF이며 iShares Emerging Markets Dividend ETF, 바넥 벡터스 하이 yield 무니 ETF는 상대적으로 부진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5월의 금융시장 역시 금리 관련 소식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5월 초 미국 연준은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습니다.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은 6월과 7월에도 각각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중반까지 추가적으로 1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중국 락다운으로 인한 지속적인 공급 병목 현상 고려 시 물가의 고점을 확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한편 연준의 자산 규모 축소는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국채 상환 규모는 6월 300억 달러에서 시작해 9월 6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5월 15일 첫 주택구매자 대사의 모기지 금리를 20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했으며 5월 20일에는 5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예상보다 큰 규모인 15 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부동산 부양책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상적인 경기 부양 수단은 아니지만 락다운으로 인한 경기 침체 및 6.7%의 실업률 고려 시 불가피한 선택인 것으로 보입니다. 5월 말 한국은 25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을 결정하여 기준 금리는 1.75%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 중반 이후 첫 연속 금리 인상입니다. 한은은 기대 인플레이션 증가가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더하는 잠재적인 악순환에 대한 선제 대응을 강조하였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움직임 외에도 금융시장에 불안함을 주는 추가적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자본 조달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현금 흐름을 스스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지 못한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은 해고를 하거나 채용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미국 스타트업들에 투자된 금액은 3,290억 달러로 2020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투자액은 작년 동기 대비 26% 감소하였고 비용 절감을 위한 해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화폐 시장의 높아진 변동성 역시 금융시장에 많은 불안을 야기하였습니다. 투자를 이야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저희가 운용하는 펀드들이 투자하는 대상이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을 위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자산을 배분할 때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의 노동으로 힘들게 마련한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현금 흐름과 자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되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나가야 합니다. 가격의 변동에도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려면 투자 자산의 가치에 대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격만으로 자본의 집행을 결정한다면 이는 투자가 아닌 투기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이라는 변화에도 타격을 받지 않는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과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높은 부채와 물가에 민감한 소비를 하고 있다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지출 부담으로 상당히 어려운 생활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에도 물가 상승을 지속적으로 이길 수 있는 자산 구조 및 소비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중국 주요 도시의 락다운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펀드가 편입한 ETF들의 중국 관련 투자는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고려시 이번 보고서에서는 중국에서 최근 발표된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책들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3월 양회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5.5%로 제시하며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를 강화하고자 함을 발표하였고 4월 30일 정치국 회의에서는 당초 예상보다도 더 큰 규모의 인프라 투자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5대 인프라 영역은 교통망, 에너지, 산업인프라, 도시인프라, 수리건설, 농업인프라 등 전통과 신형 인프라를 모두 포함합니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조짐은 2021년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프라 건설은 각 지역 지방정부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건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지방정부는 특수목적 채권 발행을 통해 필요 자금을 충당하게 됩니다. 지방정부의 특수목적 채권 발행은 중앙정부가 지역별로 배분한 발행 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2022년 한도의 경우 2021년과 동일한 3.65조 위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비록 작년과 같은 한도이지만 중국 재정부는 2021년 말 이중 1.46조 위안을 지방정부에 우선 배정함으로써 조기 집행을 유도하였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실제 발행 규모를 보면 이미 작년 같은 기간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비록 중국은 전통 인프라보다는 뉴 인프라라고 부르는 수상 운송망, 스마트 그리드, 석유와 가스 수송관, 수자원 관리, IT, 물류, 도시화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체 인프라 투자에서 철도, 도로, 교량 등 전통 인프라가 여전히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통 인프라가 전후방 산업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뉴 인프라 대비 큰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전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정부의 2022년 경제 성장률 목표 5.5%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렌 버핏이 1977년 기고한 인플레이션에 관한 유명한 글 중 일부를 공유드립니다. 산술적으로 본다면 인플레이션은 정부가 도입한 어떤 정책보다도 공격적인 세금의 일종이다. 인플레이션은 어떤 혜택도 없이 자본을 소비해버리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만약 당신이 세금과 개념이 유사한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금융 상품을 성공적으로 매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당신의 중개인이 되고 싶겠으나 절대로 파트너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구조적 그리고 경기 순환적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현재의 환경에서 투자자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자산에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도 공유드렸듯이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펀드는 작년부터 채권 포트폴리오 내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듀레이션을 가진 채권형 ETF들에 대한 추가 매수를 진행해 왔으며 전반적으로는 발행 주체, 만기, 듀레이션, 투자 등급 등에 있어 여전히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펀드의 주식형 포트폴리오 역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배당 성향이 높은 주식 및 주식형 ETF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의 실질 가치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 운영팀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 운용팀 감사합니다.